비트코인이 13년 넘게 화폐가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들 가격이 너무 출렁해서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입에서 전혀 다른 답이 나왔는데요. 이 범인은 변동성이 아니라 세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이야기는 8월이라는 시한까지도 붙어있고요. 오늘 이번 발언의 앞뒤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볼 예정이고,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보셔야지 이 발언이 왜 이상한지가 보이실 겁니다.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비트코인 투자자한테 지난 6월달은 역사에 남을 만큼 정말 아픈 달이었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파는 비트코인 펀드에서 한 달 동안 무려 6조 3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상품이 세상에 나온 뒤로 가장 큰 월간 유출 기록이었었고, 자금은 벌써 7주 연속으로 빠지는 중인데요. 그 돈의 대부분이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펀드 한 곳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가격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20% 넘게 빠졌는데요. 이건 지난 2022년 6월, 이때 이후로 가장 큰 월간 낙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딱 이 시점에 미국 대통령이 꺼낸 화제가 하필 커피였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취지로 말을 꺼냈어요. 비트코인이 사실상 화폐처럼 쓰이고 있다면 커피 한 잔 살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암호화폐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어떤 자산을 산 가격보다도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지금 시장이 바닥을 기는 와중에도 대통령이 갑자기 세금 이야기라니, 이 처음 들으면 당연히 뜬금없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 커피라는 단어가 아무렇게나 고른 예시가 아니었는데요. 왜 하필 커피인지를 이해하시려면은 미국 세법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의 국세청 눈에서는 비트코인은 돈이 아닙니다. 집이나 주식 같은 재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재산을 팔면은 세금 계산을 해야 되죠. 문제는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사는 행위도 법에서는 파는 것과 똑같이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000원짜리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은 그 비트코인을 원래 얼마에 샀는지 찾아가지고 그 차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신고까지도 해야 됩니다. 정말 복잡하죠. 커피 한 잔에 세금 신고 하나가 따라붙는 구조인 건데, 미국 케이토 연구소 측에서는요, 이 문제를 따져봤는데 매일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사는 단순한 행위가 100페이지가 넘는 세금 신고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오래된 압박이 하나 더 얹혔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99DA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래소가 고객의 거래 내역이랑 매수 원가까지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인데, 미국인들이 올해 봄 세금 신고에서 이 서류 지우기를 처음으로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형평성인데요. 미국은 해외 영해에서 쓰고 남은 외화로 물건을 사면요, 약 31만 원까지는 차익이 나도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상식적인 규칙인데, 근데 비트코인에는 이 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크지 못한 진짜 이유가 오히려 기술이 아니라 이 세법 한 줄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발언이 떨어진 자리가 하필이면은 입법 전쟁의 한복판이거든요. 미국 상원의 루미스 의원 측에서 작년 7월 이미 법안을 냈고, 코인으로 결제할 때 건당 약 46만 원까지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연간 한도는 약 770만 원이고요. 코인을 현금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코인을 뜻해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법안의 설명 자료인데요. 커피 한 잔 같은 작은 거래까지도 일일이 추적하는 거는 비현실적이다라는 논리가 법안에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이 대통령이 쓴 단어랑 법안의 단어가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재작년 7월 이 백악관 대변인이 이 소액 면세를 지지한다라고 공식 확인했고, 올해 2월달 베센트 재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재무부 실무팀을 루미스 쪽과 직접적으로 붙여서 일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달 9일에서는요, 하원의 세금 담당 위원회가 코인 세금 법안 초안 7개를 놓고 청문회까지도 열었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이 드러났다는 거고, 하원 쪽의 초안은 약 1만 5천 원 이하의 전송 수수료만 면제해주는 좁은 안이다 보니까요, 커피 결제는 여전히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반면에 상원 루미스 안은 46만 원까지 실제 결제를 면제하는 넓은 안이기 때문에 넓은 면제냐 좁은 면제냐, 이 두 가지 안이 지금 줄다리기 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원의 데인스 의원 측에서는요, 올해 8월을 입법 목표 시점으로 지목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림 위에 대통령의 커피 발언을 올려놓으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장을 달래는 덕담이 아니라 넓은 면제안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신호로서 읽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타이밍에 그림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정부 윤리청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900페이지가 넘는 문서고, 블룸버그랑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작년 당시 대통령 수입에서 가장 큰 몫이 코인 사업이었습니다. 가족회사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9,100억 원, 자기 이름을 딴 밈코인 사용료로 9,800억 원,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분을 팔아가지고 3,000억 원, 그리고 밈코인은 재미삼아 만들어진 코인을 뜻하는데 다 합치면은 2조 1,700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대통령은 이 수익에 대해서 불법은 전혀 없다,
자세한 건 몰랐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커피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놓고 시각이 둘로 갈려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재산과 얽힌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반대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재산이 코인 가격에 묶여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정부의 친암호화폐 방향이 임기 중에 꺾이기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바다 건너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이 최근에 코스피가 급락 중에 있죠. 여기에는 메타가 자기들이 인공지능 설비에 남는 부분을 외부에 빌려주는 사업을 검토한다, 이 소식이 방어세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AI 투자가 이제부터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번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격하게 빠졌고 주가까지도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어땠었죠? 6월 중순 당시의 주인공은 정반대였었죠.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을 넘기면서 1,900조 원대의 비트코인을 출했다는 기사가 나왔었고, 시가총액은 그 자산 전체의 몸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실물의 승리다, 코인은 굴욕이다, 뭐 이런 제목이 달렸었습니다. 근데 딱 2주 만에 순위가 다시 뒤집히면서 글로벌 자산 순위 집계 사이트 인피니티 마트캡 기준으로 1,850조 원의 비트코인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도로 앞질러버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역전 현상의 내용을 뜯어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만든 게 아니죠. 반도체가 무너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코스피가 폭락하던 시간에 비트코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올해 자산별로 가격이 얼마나 출렁였는지를 계산해봤는데,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47%, 삼성전자는 78%, SK하이닉스는 90%대였습니다. 이 변동성은 가격이 오르내리는 폭의 숫자로 나타낸 건데요. 위험자산의 대명사가 비트코인이었는데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국민주 삼성전자가 비트코인보다 2배 가까이 더 출렁이는 자산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조각들을 다 모았을 때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올해 하반기, 이 8월달 목표 시점부터 연말 세제 논의 사이에 이 소액 면세 법안의 운명이 갈릴 거고, 그 과정 자체가 얼어붙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재료가 되는 흐름이 될 겁니다. 먼저 이 백악관과 재무부랑 상원이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다는 게 발언과 문서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멈춰서 있는 다른 코인 규제 법안과 별개로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지금 세금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의회 계산기관들은 이 법안 묶음이 통과되면 오히려 10년 동안 9,300억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추산을 했기 때문에 깎아주는 법인데 나라 국가는 채워지는 설계라서 반대할 만한 명분이 약하다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커피 발언은 즉흥 덕담이 아니라요, 8월달 목표로 굴러가는 소액 면세 입법에 힘을 싣는 신호에 가깝겠고, 이 발언 전에는 대통령 본인의 2조 원대 코인 수익이 공개가 됐었고요. 발언 당일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출렁이는 자산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은 극도의 공포에 잠겨있지만요, 그 바닥 아래에서는 세금이라는 이 13년 묵은 족쇄를 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지금 미국은 커피값 세금까지도 지우려는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은 내년 1월부터 코인에 세금을 새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같은 자산을 두고 두 나라가 정반대로 달리게 됐을 때 내년 우리 계좌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이 돼서 크게 내는 것보다도 먼저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은 수익을 실현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익은 크게 내려고 하지만요, 정작 작은 수익들은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수익을 꾸준하게 실현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큰 상승장에서도 욕심을 조절하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도 운동과 비슷해요. 처음부터 무게를 드는 게 아니라 기본 자세를 반복을 하면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투자도 수익 실현 자체가 이 기본기를 먼저 익힐 줄 아셔야 됩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목표 가격에 대해서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도 수익을 당연하게 만드는 습관이 결국에 더 큰 결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들. 오히려 선물 매매 하시는 것보다도 업비트, 빗썸 위주의 이렇게 현물 매매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올해 들어서만 858% 오른 주식이 있죠.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샌디스크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주식이 하루 만에 14%가 증발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주에 비트코인은 2달 만에 가장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8,800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이 9,400까지 가격 상승이 나왔었죠. 반년 내내 서로 반대로 움직이던 이 두 가지 자산이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자리를 바꾼 건데요. 오늘은 이게 그냥 우연인 건지 아니면 하반기 시장의 판이 통째로 바뀌는 신호인 건지 숫자로서, 데이터로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폭락 당시에 시장에서 나온 진단이 하나 있었죠. 퀀텀 이코노믹스의 분석가 마티 크리스퍼는 지금 비트코인이 겪는 건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문제다라고 진단을 남겼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시장을 돌아다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장에 돈들이 코인이 실어서 떠난 게 아니라 더 뜨거운 곳으로 우르르 몰려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크게 벌려고 수익 보고자 빠져나갔다는 건데, 그 뜨거운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AI 인공지능 쪽이겠죠. 숫자로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자본시장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짓는데 부은 돈이 약 610조 원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에 육박하는 돈이 반년 만에 한 가지 방향으로 쏠렸다는 건데, 여기는 엔트로픽이 76조 원 규모의 상장을 준비 중이고요. 오픈 AI랑 스페이스 X까지도 더하면 300조 원이 넘는 돈이 AI 쪽 상장 대기줄에 서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시장에 돈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이 전부 AI 쪽 줄로 옮겨가지고 선 거예요. 같은 시간 코인 쪽 창구는 어떨까요? 오히려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죠. 비트코인 연물 ETF에서는 기관들이 사고 파는 공식 통로인데요. 이 통로에서 한때 13거래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5월달 이후로는 나간 돈만 6조 원이 넘어갑니다. 6월달은 아예 비트코인 ETF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빠져나간 달로 기록이 된 상황인데, 그야말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최악의 최악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셀러조차도 이건 비트코인이 망가진 게 아니다, 그냥 시장의 돈들이 자리를 옮긴 자본순환이다, 이렇게 정리했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코인에서 빠져나간 그 돈들이 흘러간 자리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이제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대목에서 뜨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AI에 들어간 돈이 상당 부분이 향한 곳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였고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500조 원 선을 넘어설 만큼 질주했고, 미국에서는 메모리 주식만 골라 담은 ETF가 출시 석 달도 안 돼서 38조 원을 끌어모으면서 역사상 가장 빨리 큰 펀드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샌디스크의 858% 상승도요, 전부 다 이 물결 위에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국장 계좌랑 코인 계좌는 사실 같은 수도꼭지를 나눠 쓰고 있었다는 거고, 반년 동안 물이 반도체 쪽으로 터져 있었다 보니까 이 국장 계좌가 웃는 동안에 코인 계좌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 바로 그 수도꼭지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럼 이번 주 반도체가 꺾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차익 실현이에요. 하반기가 열리자마자 기관들이 상반기에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들부터 정리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300%, 800% 오른 종목들 당연히 1순위로 매도 쳤겠죠. 또 하나는 공급 과잉 걱정입니다. 삼성이랑 SK하이닉스의 증설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게 되면요, 지금의 비싼 메모리 가격이 꺾일 거고 AI 인공지능 설비 투자도 올해 정점을 찍고 줄어들 거다, 이런 계산들이 나오게 되면서 모닝스타에서는 AI 관련주가 20에서 30%는 더 추가 폭락할 거다, 이런 경고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송입니다. 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일부러 디램 생산을 줄여가지고 4년 동안 가격을 700%나 끌어올렸다, 이런 주장에 대한 집단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주장 단계라서 결과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투자 심리에는 찬물을 끼얹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반도체의 나쁜 뉴스입니다. 근데 달력을 일주일 전으로 넘겨서 비교해보면은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6월 말로 가볼게요. 그때도 이번처럼 반도체발 충격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10% 가까이 무너지면서 거래가 잠깐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번 걸렸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12% 넘게 빠지면서 그 충격이 미국의 메모리 주까지도 그대로 번졌습니다. 그날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같이 끌려 내려갔었는데 비트코인 9,100만 원 선 아래로 밀리면서 2024년 10월 이후로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AI 인공지능 주식의 투매가 시장 투자자들을 위험자산에서 밀어낸 게 그 배경이었는데요. 반도체가 아프면 코인도 같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죠. 코인데스크 보도를 보면 코스피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우려로 다시 7% 밀린 날 비트코인 매수세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물가 위험이 한풀 꺾였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를 또 올릴지 모른다는 이 공포감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에 발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반도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6월달에는 코인이 함께 무너졌었고요. 하지만 7월달에도 반도체가 무너졌는데 오히려 코인은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충격에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거죠. 이 시장이 반도체 악재를 더 이상 코인 악재로 읽지 않기 시작했다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의 진짜 주인공은요, 이 순환매 이야기에서 비트코인과 XRP는 처지가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은 나갔던 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산이죠. 근데 XRP는요, 애초에 돈이 나간 적이 없는 자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ETF는 최근에 7주 연속 돈이 빠졌었죠. 5월 중순 164조 원이던 전체 자산이 125조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약 40조 원 정도가 증발을 했다는 건데 하루에 6,800억 정도 가까이 빠진 날도 있었고 사상 최대인 2조 7천억 원이 단 하루 만에 빠져나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포 장세였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장세에서 같은 기간 동안 XRP 현물 ETF는 오히려 8주일 연속 순유입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유출도 단 하루도 없이 35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6월 들어가지고 가장 큰 주간 유입이었었고 이렇게 쌓인 돈들이 누적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흘러내리는 내내 기관 창구에서는 파는 날 없이 사기만 했다는 건데, 실제로 XRP도 1월 고점 3,600원대에서 많이 밀리긴 했지만요. 하락폭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보다는 선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지점은요. 과거에도 시장에 돈들이 코인판으로 들어오는 순환매는 여러 번 있어왔죠. 근데 그때마다 기관 돈이 타고 들어올 공식 통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이었습니다. XRP에는 파이프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에는 XRP 현물 ETF나 7개는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순환매가 진짜로 오게 된다면요. XRP 입장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관용 수도관을 연결해둔 채 적극적으로 맞는 유동성 장세가 되는 겁니다. 지난 사이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건이죠. 블록체인 장부에 찍히는 실제 움직임들,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도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천만 개 수준이던 XRP의 거래소 순유출이 며칠 만에 1억 2,300만 개로 3배 가까이 불었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낸다는 것은 보통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달력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7월달은 역사적으로 XRP가 가장 강력했던 달이죠. 평균 수익률이 10% 안팎이었습니다. 물론 계절성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매년 반복된다, 이런 보장은 없겠지만요. 당장 다가오는 7월 17일 코인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의회 청문회가 잡혀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깔려있는 카드들을 이어붙여봤을 때 제 눈에는 이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7월달을 지나면서 시장의 돈들이 인공지능 AI 섹터, 반도체 섹터에서 코인 쪽으로 천천히 완만하게 돌아오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이번 반도체 하락의 성격 자체가 패닉이 아니라 차익 실현과 자리 바꾸기였고, 또 그 증거로서 코인이 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용 둔화로 금리 인상 공포까지도 물러났고요. 유가까지도 안정되면서 상반기 내내 코인을 눌렀던 거시 환경이 풀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손실 물량 역전 같은 바닥권 신호랑 7월달 자금 유입 전환 전망이 겹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코인을 짓누른 건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공지능 AI로 쏠려간 돈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번 주 그 돈의 방향성이 처음으로 흔들렸고요. 지금 시장은 반도체 악재에서 코인을 팔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XRP에는 이 들어올 돈들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8주째 나간 적 없는 돈이 이미 쌓이고 있기 때문에 7월 17일 청문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정말로 움직이게 된다면 하락장 내내 조용히 쌓여있던 그 돈들은 과연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들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매매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의외로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트에 대해서 너무 자주 확인하는 습관 때문인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도 확인하고, 업무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리고 뒤에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집에 와서 또 잠자기 전까지도 전부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에 감정이 흔들리십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감정이 매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수익은요, 이 차트를 오래 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을 잘 지킨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단기 매매에서는 이 목표가를 미리 정해두시고 그 기준대로 움직임을 가지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편안한 매매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목표가를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음 세운 계획대로 대응하는 습관들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오랜 시간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원칙을 오래오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수사기록, 금융범죄 데이터, 감청 자료까지 전부 다 들어볼 수 있는 사람, 바로 FBI 국장이죠. 근데 그랬던 FBI 국장이 작년 11월 조용히 주식을 하나 매수했습니다. 한 주에 약 28만 원에 매수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법으로 정해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반년 동안 신고를 안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이번에 이 서류 한 장 때문에 이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류 한 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는 과연 뭐가 올지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주인공은 캐시 파텔입니다. 현직 FBI 국장이고요. 이 사람이 2025년에 주식을 하나 샀죠. 이 금액은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사이입니다. 왜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져 있냐? 미국 고위 공직자의 신고 서류에는 금액이 구간으로만 적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스톡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155만 원이 넘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에 45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법인데, 이 법대로라면 파텔 국장의 신고 마감일은 올해 1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일은 5월 26일입니다. 무려 141일이나 지각을 한 거죠. 본인 해명으로는 소통착오로 빠뜨렸다는 거고요. 그럼 벌금은 얼마일까요? 약 31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31만 원조차도 부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시단체 쪽에서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이다라고 반발하는 중이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매수한 회사가 어딘지 알고 나면은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회사 이름이 바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로 완전히 변신했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스트래티지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만 84만 개로서 상장사 기준 전 세계 1등입니다. 평균 매입 단가는 한 개당 1억 1,7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요. 파텔 국장의 윗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랑 그동안 수십억 원 정도의 규모의 거래를 해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FBI가 법무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지점 때문에 이해 충돌 논란까지도 붙은 상황입니다. 법무부 윤리담당 쪽에서는 문제없다라고 정리했고 파텔 본인도 충돌이 생기면 주식을 팔겠다고 서류에 적어두긴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 성적은 과연 어땠을까요? 파텔 국장이 매수한 가격이 한 주에 약 28만 원, 지금 이 주식은 15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마이너스 44%입니다. 최근에 1년으로 넓혀보면 더 살벌해지는데요. 한때 71만 원까지도 갔던 주식이 지난달 12만 7천 원까지 밀렸다가 이제 겨우 15만 원대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고점 대비했을 때 78%가 빠진 거고요. 이 도청도 감청도 할 수 있다는 정보력 1위가 왜 이 주식을 매수했을까요? 그리고 왜 신고는 늦게 했을까요?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FBI 국장마저도 상승할 거라고 매수한 주식이 어쩌다 여기까지 밀렸느냐, 이것만큼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돈을 마련해온 도구에 있습니다. STRC라는 상품인데요. 우선주라는 건데 좀 어렵게 들리지만 별거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모으려고 파는 특별한 주식인데요. 그 대가로 이자처럼 배당금을 꼬박꼬박 먼저 챙겨주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TRC의 설계가 독특하죠. 가격이 항상 15만 원대에 붙어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15만 원짜리 상품권인데 들고만 있어도 1년 내내 이자를 두둑이 주는 상품권인 겁니다. 작년 7월 당시 처음 나왔고 그때 배당은 연 9%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쳐지면요. 배당금을 올려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가격을 15만 원까지 붙여놓는 장치까지도 달아놨어요. 이 장치가 한동안 기가 막히게 돌아갔죠. 배당금이 11%까지 치솟았고요. 이 상품 하나로 회사는 16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이 상품권이 깨졌습니다. 6월 말에 STRC가 한때 11만 원 근처까지 떨어졌죠. 15만 5천 원에 붙어있어야 될 물건이 30% 가까이 밀린 겁니다. 같은 시점에 비트코인도 9천만 원 언저리까지 밀리게 되면서 21개월 만에 최저가를 찍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질문이 한 개로 모였죠. 이 회사가 그 무거운 배당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세일러의 회장의 답이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답 안에 다들 그냥 지나친 문장이 하나 숨어 있었죠. 스트래티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먼저 STRC 배당을 연 11%에서 12%로 올렸고요. 그리고 배당금과 이자를 주려고 쌓아둔 달러 고간이 약 4조 원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풀려있는 자사 상품을 약 3조 1천억 원까지 되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배당 줄 돈이 모자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최대 1조 9천억 원까지 팔 수 있다는 것들을 회사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4가지가 어디서 많이 본 순서가 아닌가요? 한 나라가 자기 돈의 가치를 지킬 때 쓰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이자 올려주고요. 곳간 보여주고요. 직접 사들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금고 속에 금까지 내다 파는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4번째 카드죠. 마이클 세일러가 어떤 사람인가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이 한마디를 몇 년 동안 자기 정체서처럼 밀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필요하면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회사 문서에 정식으로 박아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들 놓친 문장이 나오는데요. 원래부터 이 상품에서는 가격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은 배당을 자동으로 올리는 규칙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발표에서 그 자동 규칙이 사라졌습니다. 발표문에는 가격이 기준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을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올려가지고 투자자들을 달랬지만요. 그 속으로는 가격을 무한정 방어하지는 않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일단 시장 반응은 안도감을 랠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세로 접어들었습니다. STRC는 발표 뒤에 급반등해서 13만 7천 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셀러 회장 측에서는 SNS에 회사의 목표는 STRC가 15만 원까지 다시 거래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목표까지는 아직까지 10%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지켜보던 미국 월가에서는요. 뼈 때리는 진단이 하나 나왔죠.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이 회사의 투자 총책임자 매트 호건 측에서는 이번 메모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수년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트코인 매수자였고 오로지 매수만 하는 한 방향수였다는 거. 근데 그 시대는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번 발표로 이 회사가 상황에 따라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또 매도할 수도 있는 회사가 됐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매수만 하던 존재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이 매트 호건이라는 사람이 불과 석 달 전에 했던 말을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번에 보도된 비트와이즈 분석이 있는데 2월달 바닥에서 비트코인이 20% 반등했을 때 그 랠리를 만든 가장 큰 손이 바로 스트래티지였다는 내용인데요. 이 회사가 8주일 동안 11조 원어치 규모의 비트코인을 싹 쓸어 담았죠. 사실상 비트코인 상승 랠리를
스트래티지 혼자서 만들다시피 했다. 이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내놨던 사람이 바로 석 달 만에 그 시대의 끝을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매트 호건 측에서 이걸 나쁜 소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오늘의 반전 내용인데요. 매트 호건이 꺼낸 거는 2021년 그레이스케일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GBTC라는 비트코인 펀드가 웃돈까지 붙어가지고 팔리게 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큰 돈을 끌어들였었는데 그 웃돈이 꺼졌을 때 시장이 기나긴 겨울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왔을까요?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상품,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2024년에 열렸고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버렸죠. 그래서 매트 호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높은 이자, 낮은 변동성을 찾던 돈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왔는데 비트코인은 둘 다 아니었고요. 이런 돈들이 씻겨 나가고 나서야 진짜 찐바닥이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청소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트 호건 측에서는요. 비트코인 매수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라고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개발자들에서 아시아 투자자로, 그 다음 미국 개인으로, 그레이스케일로, 그리고 스트래티지로, 그런 다음 바통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국부펀드 같은 진짜 큰 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잡을 거라는 게 매트 호건의 정답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가 절대 남 얘기가 아니죠. 미국 주식하는 국내 한국 투자자들, 일명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유독 사랑했던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MSTU라고 해가지고 스트래티지 주가를 하루 단위로 2배씩 따라가게 만든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여기에 계산이 하나 있죠. 2024년 11월 이 상품에 1,500만 원을 넣었었다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은 돈이 약 87만 원입니다. 원금의 무려 95%가 사라진 건데요. 말 그대로 스트래티지 주가 자체는 같은 기간 67% 빠졌는데 이 2배 상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깊게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관련 상품들에서 증발한 개인 자산이 2조 3천억 정도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그럼 이제 한번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이 정보력으로 봤을 때 미국 1위라는 FBI 국장도 이 회사에서 마이너스 44%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서학개미들은 같은 회사의 2배로 레버리지 상품 걸었다가 마이너스 95%입니다. 물린 깊이로만 따지면 한국개미가 FBI 국장보다 2배 넘게 아픈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숫자만 보면 그건 아닙니다. 호건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든 비트코인이 77조 원어치, 현금이 약 4조 원, 갚아야 될 빚은 10조 5천억 원.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70% 넘게 더 떨어져서 몇 년을 그 바닥에서 머물러야지 회사가 진짜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돈은 많아봐야 1년에 몇 조 원 수준인 거고, 그 이상을 강제로 토해내게 만드는 장치는 없다는 설명도 붙였는데요. 반대쪽 목소리도 있어요. 다른 운영사 스트라이브의 대표 매트 콜은 이 회사 보유량이 전체 비트코인의 4%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소동 자체가 부풀려졌다라고 반박을 해요. 이 파산 드라마가 아니라는 데에는 지금 양쪽 전부 다 동의를 하는 셈이겠죠. 그래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손바뀜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래티지가 비워준 매수 자리를 기관이 채워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출렁임은 계속되겠지만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가을에 회복을 시도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총 4가지입니다. 먼저 호건이 짚은 것처럼 이번 하락의 정체가 빚과 거품을 씻어내는 사이클 후반부 청소고, 2021년 그레이스케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청소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통로가 이미 열려있죠. 그리고 게다가 기관들의 통로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자체 비트코인 ETF를 굴리기 시작했고요. 웨스파고는 고객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었고요. 텍사스주는 주 차원의 비주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이후 ETF로 들어온 돈만 누적 77조 원이 넘어갑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스트래티지발 최악의 시나리오는 수학적으로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고용이 5만 7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금리 걱정이 한풀 꺾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확실한 반등 신호일까요? 여기서는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스트래티지 주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지 여부,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바닥권까지 확실하게 내려왔는지,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내는 웃돈, 그러니까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돌고 있는지, 이 매트 호건이 실제로 바닥 판별 기준으로 꼽은 내용들입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오래 보유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요, 내가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가격에서 내가 관리를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 좋을 때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분할 익절을 해두시면서 시장이 다시 하락을 줄 때는 좋은 가격대에서 다시 비중을 늘릴 수 있어야지 장기 투자 자체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 수익 보고도 매도를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잘 매도하는 사람만이 다시 좋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들이 반복될수록 평균 단가, 투자 심리는 함께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내가 매수한 시점이 고점이라면은 그 고점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해서 생각해놓고 그 다음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달러가 제일 싫다고 외치는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요? 러시아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에서요, 지난 5월달에 자기네 증권거래소에 코인 상품을 하나 올렸는데 그 코인이 하필 미국 회사가 만든 리플 XRP였습니다. 심지어 그 미국 회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올렸어요. 미국이 싫어가지고 떠나겠다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왜 미국 회사의 코인 앞에서 멈춰섰을까요? 이번 질문 하나만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은 요즘에 쏟아지고 있는 브릭스 XRP 뉴스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그리고 그 밑에 숨어있던 진짜 알맹이가 뭔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릭스가 XRP를 쓰기로 했다. 러시아랑 인도랑 중동이 석유값을 XRP로 치른다. 이게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심장이 뛰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XRP 수요가 증가할 거고, 수요 증가는 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사실은요, 그렇게 큰 호재라면 가격이 왜 이럴까요? XRP가 지금 1,600원, 1,700원 라인이죠. 작년 7월 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뉴스는 뜨거운데 가격은 차갑다라는 거. 이 간극에서 불안감이 시작이 되고요. 혹시 내가 믿고 있는 호재가 가짜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은 그 소문을 옮기는 영상이 아니라 그 소문을 수술대에 펼쳐놓고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소문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위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전세계 은행 1만 1천 곳 넘게 연결된 국제 송금망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들이 어디로 얼마 보낸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대한 단톡방인데 2022년 전쟁 이후에 러시아 쪽은 이 단톡방에서 강퇴를 당했습니다. 메시지를 못 주고받으니까 무역 대금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뭘 하고 있느냐? 자기들만의 단톡방을 새로 파는 중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2월달 인터뷰에서 그 목록을 직접 읊었는데요. 곡물거래소, 재보험회사, 투자 플랫폼, 그리고 자국통화 결제망, 이 서방이 독점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브릭스 안에 전부 다 따로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야심이죠. 그리고 실제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러시아랑 브릭스 나라들 사이에 결제는 이미 90%가 달러가 아니에요. 자국 돈들로 이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리플 XRP라는 단어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코인에 코자도 없습니다. 그럼 XRP 얘기는 누가 붙였을까요? 이 발언을 본 해외 커뮤니티랑 일부 코인 매체들은요, 이 그림에 가장 어울리는 코인은 XRP다, 이렇게 해석을 얹은 겁니다. 이 장관의 말은 사실이고요. XRP랑의 연결은 추측이라는 거죠. 근데 기사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센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러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 여기서 리플 네트워크로 석유 거래를 준비 중이더라고요. 이게 진짜라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뉴스인 건데 이건 어떨까요? 실제로 이 이야기의 족보를 추적을 해봤는데요. 지난 2024년 8월, 그때도 똑같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도랑 아랍에미리트가 석유값을 XRP로 결제했다. 그 당시 크립토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이 이걸 직접 파고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허무했어요. 실제 거래는 2023년에 있었고요. 결제는 인도 돈인 루피로 이루어졌고요. 코인은 단 한 개도 끼지 않았습니다. 리플 임원들까지도 나서가지고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시세를 띄우려고 누군가가 일부러 퍼뜨린 가짜뉴스 가능성까지도 지적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고 도는 이야기들은요, 2년 전에 리플이 직접 사망 선고를 내린 루머에다가 러시아라는 이름만 새로 끼워 넣은 재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오늘 영상은 그냥 김 빠지는 팩트체크겠죠. 제가 그럼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가짜뉴스를 파묻으려고 삽을 들었는데 그 밑에서 진짜가 나왔다는데 팩트인데요. 지난 5월 13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 MOEX XRP라는 이름의 XRP 가격 지수를 공식 출범시켰죠. 이 지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거래소의 가격을 모아 만든 공식 가격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바이낸스 가격을 50%, 바이비트를 20%, OKX 비트겟을 15%씩 섞어가지고 15초마다 새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14일부터는 XRP 선물 거래가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선물은 미래의 가격을 맞추는데 돈을 거는 상품이죠. 판도 이미 적지가 않아요. 이 거래소의 코인 선물은 작년 11월 한 달에만 무려 9,700억 원어치가 거래되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건 소문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시세가 찍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물론 이 선물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 XRP를 단 한 개도 사지 않지만요. 코인 실물은 오가지 않으면서 이 정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루블로 하는 현금 결정이거든요. 짜장면은 안 시키고 짜장면 값에다가만 내기를 거는 셈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 때문에 XRP를 사려는 돈이 시장에 들어온다? 이거는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별거 아니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게 오히려 진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스크바 거래소는 2024년 6월부터 미국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곳이죠. 제재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이 이 회사랑 거래하면 처벌한다라고 못을 박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리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죠. 그러니까 리플과 모스크바 거래소는 구조적으로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때부터 리플이 미국의 법을 어기게 되니까요. 근데 모스크바는 어떻게 XRP 상품을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정말 간단한데요. 애초에 모스크바는요, 미국 측에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XRP가 움직이는 장부, 그러니까 XRP 원장은 공공 도로와도 같은 겁니다. 그 도로를 처음에 깐 회사가 미국에 있어도 도로 위를 달리는 데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소름 포인트가 나오죠. 그동안 리플 홀더분들은 XRP가 어느 편도 아닌 중립자산이라는 증거로서 어느 나라, 어느 은행과의 계약 발표를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증거는 바로 정반대 방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 러시아조차도 누가 허락 없이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사실.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서가 없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오히려 중립의 증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은 고개를 돌려 반대편 진영을 봤을 때 왔어요. 러시아가 XRP 지수를 만들던 바로 그 올해 봄, 달러를 지키는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단톡방의 주인인 스위프트가 새로운 국제 결제 체계를 발표했고 은행 50곳 이상, 송금 길목 25개 이상을 묶어가지고 올해 중반부터 가동하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그 명단에 오른 은행 가운데 30곳이 이미 리플의 결제망과 연결된 은행들이었다는 겁니다. 쫓아내려는 쪽의 새로운 설계도에도 리플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달 도쿄 행사에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실제 송금 실험 결과를 공개했었는데 XRP를 다리로 쓰다 보니까 스위프트 방식보다도 비용이 최대 60% 저렴했고요. 또 송금은 4초 안에 끝났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 리플 결제망에 올라탄 금융회사는 26곳이고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1년 동안 33조 원 규모 XRP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그림들을 전부 다 붙여보면은 달러에서 도망가려는 러시아가 XRP 상품을 만들고 달러를 지키려는 스위프트랑 일본이 XRP 길을 깝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었는데 도착해보니 같은 다리 위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다리는 전쟁 중에도 양쪽 군대 모두 여기서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브릭스는요, XRP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남죠.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브릭스의 설계도에서는 XRP가 없습니다. 브릭스가 작년 10월 유닛이라는 자체 결제 수단의 시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었고 금 40%에 회원국 돈 60%를 섞어간 데는 브릭스판 공용 화폐인데요. 이건 XRP의 파트너가 아니라 오히려 XRP의 경쟁자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의 목표 시점도 2030년 언저리로 잡혀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브릭스가 도장 찍고 XRP를 채택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에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용, 나라 하나, 거래소 하나, 은행 하나 각각의 이유로서 XRP랑 자꾸 부딪히고 있다는 거. 이 소문 자체가 방향이 틀렸을 뿐이지 냄새 자체만큼은 맞게 맡은 셈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이런 그림을 봅니다. 올해 하반기 XRP를 움직이는 것은 브릭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다리의 통행량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먼저 모스크바 상품은 실물 수요가 제로기 때문에 가격에 직접적인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브릭스의 공식 노선인 유닛은 오히려 경쟁 레일이라고 호재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진짜 수요는 일본처럼 실제로 돈이 건너다니는 길목들, ETF 창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ETF는 주식 계좌로 코인을 투자하게 해주는 상품인데요. 여기서 확인하실 지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일본발 송금망이 실험을 넘어가지고 일상 서비스로 굳어지는 속도, 이번에 새로 뚫린 송금 길목 12개죠. 그리고 멈춰있는 ETF 자금이 다시 돌기 시작을 하는지, 가격은 1,500원 라인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2,000원 라인을 돌파하는지. 그래서 이번 소문의 밑바닥에서 이 제재받는 러시아조차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중립자산이라는 증거, 달러 진영과 반달러 진영이 같은 다리 위에 서 있다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결국 XRP 하반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XRP의 통행량, 그러니까 실제 송금과 ETF 자금 흐름이겠죠. 그렇다면 실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게 미국의 XRP ETF일지 아니면 아시아의 송금망일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숫자로서 데이터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리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를 조금 넓게 보시면요. 지금은 알트코인으로서 자금이 순환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함께 보셔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서도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이런 흐름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시장의 흐름들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선택의 기회 자체가 폭넓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플은 리플대로 지금 관리해드리면서 단기 종합방에서는요. 이런 시장 흐름에 맞는 알트코인 타점들과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들, 이렇게 수익을 투트랙으로 이어나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종목만 바라보시기보다는 결국에 시장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섹터와 테마에 맞는 단기 흐름들이 좋은 알트 타점들, 이거를 찾아내는 능력 자체가 중요하겠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익절을 통해서 내 것으로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후에 차라리 재진입 타점을 잡아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코인업계는 정말 최악이었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코인사 코인베이스가 1년 동안 번 돈이 1조 7천억입니다.
비트코인을 산처럼 쌓아둔 그 유명한 스트래티지는요, 오히려 5조 원 넘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업계를 통틀어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번 거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혼자서 2조 원,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100억간에 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트럼프를 욕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또 감싸는 영상도 아닙니다. 지난 6월달이었죠. 미국 정부 윤리청에 서류가 하나 제출됐습니다. 미국 고위 공직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재산 성적표 같은 건데요. 트럼프 측에서 낸 이번 서류는 무려 900자리 페이지였습니다. 여기 적힌 작년 한 해 수입만 3조 원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코인으로 번 돈이 2조 원, 그러니까 수입의 절반 이상이 코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골프장이랑 호텔이죠. 제일 잘 나가는 도랄 골프장이 1,700억, 그 유명한 마라라고가 1,100억을 벌었습니다. 부동산 재벌의 본업 자체가 코인 앞에서 조연이 된 겁니다. 그럼 이 2조 원은 정확히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덩어리가 8,800억인데요. 이게 트럼프 밈코인에서 나온 로열티입니다. 그리고 밈코인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유행이나 재미로 만든 코인이고요. 로열티는 이름값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인 기억하실 거예요. 취임식 4일 전에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한 개에 10만 원을 남겼던 코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 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98%가 빠졌고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코인이 98% 폭락했는데 어떻게 8,800억을 벌었을까요? 그 답은 구주에 있습니다. 이 코인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발행한 쪽으로 수수료랑 이름값이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매수 매도, 사고 팔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앉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매수한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는 동안 오히려 만든 쪽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가족 코인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세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회사인데요. 여기서 토큰과 지분을 팔아가지고 챙긴 돈이 7천억이 넘어요. 근데 블룸버그가 이 돈의 성격을 콕 짚었는데 이번 2조 원은 거의 전부 다 장사를 해서 계속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해서 한 번에 챙긴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받고 있는 월급이 아니라 집을 팔아서 준 목돈에 가깝다는 거죠. 실제로 서류를 살펴보면요. 지금 남아있는 코인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이 700억 원대, 이더리움은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2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의 지갑치고는 상당히 초라하죠. 대부분 매도하고 나왔다는 뜻인 거고 정말 당연하게도 이번 서류가 공개되자마자 워싱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죠. 대통령이 코인 규제를 풀어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코인으로 2조 원을 버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상충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심판이 경기의 선수로도 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미국의 국간을 책임지는 재무장관 베센트가 CBS 방송에 직접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겉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정부는 혁신정부고 디지털 자산이든 인공지능 AI든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다는 거. 백악관도 이해상충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개 논란에 왜 재무장관까지도 총알바지로 나섰을까요? 그 답을 찾다가 저는 이번 서류가 나온 날짜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6월 29일,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 미국 상원이 독립기념일 연휴로서 문을 닫고 떠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고서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에 공화당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나왔죠. 루미스 의원, 미국 의회에서 코인 법안에 가장 앞장서온 여당 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코인 전문 매체 더블록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클래리티법에는 강력한 윤리 조항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100억간 민주당과 성실하게 협상해왔다. 당이 어디든 간에 어떤 선출직도 자리를 이용해서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겠다. 이게 왜 반전이냐면요.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조항들을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이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협상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조항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월가 분석기관 TD코인은 조항을 법에 넣되 적용 시점에 대해서 늦추는 식의 절충안이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전 진짜로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 트럼프 쪽에서 다음에 하려는 사업이 뭔지 아시나요? 트럼프 일가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그 회사가 작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품을 하나 신청해줬습니다. 크립토 블루칩 ETF. ETF는 주식 계좌로 코인을 사게 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상품에 뭘 담겼냐고 했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리플 XRP입니다. 이 트럼프 회사의 금융상품 장바구니에 XRP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말 그대로 밈코인을 팔아서 2조 원을 챙긴 진영이 그 다음 사업으로는 XRP가 담긴 제도권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코인 시장의 교통법규, 그러니까 클래리티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법을 막고 있는 마지막 걸림돌이 다름 아닌 본인의 2조 원입니다. 자기가 번 돈이 자기 다음 사업의 길을 막고 있는 셈인 거죠. 실제로 코인데스크는 올해 2월달 이미 트럼프의 코인 사업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걸림돌이라고 짚었고요. 이 부분은 뒤집어 읽으면 이렇게도 됩니다. 100억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판을 접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소란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 판에 붙여보면요. 이 특정인을 겨냥하는 대신에 모든 선출직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시행 시점을 뒤로 미루는 식의 절충된 윤리조항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8월달 휴가 직전에 표결이 시도되는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공화당은 이번이 마지막 창구라는 걸 알고 있죠. 놓치면 몇 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의 루미스 의원이 이미 강력한 윤리 조항을 넣는 방향성을 공식화했고 백악관 참모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의원 2명이 조항만 제대로 들어오면 찬성할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물론 예측 시장은 아직 39%로서 반신반의한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결과를 장담하는 대신에 이 7월 중순 이후에 윤리조항 타결 소식이 나오는지 XRP ETF 유입이 계속해서 플러스를 지키는지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하면서 후속 영상 통해서 다시 브리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트럼프 측에서 작년에 코인으로 번 2조 원이 서류로 확인이 됐고 그 돈의 정체는 팔아서 챙긴 일회성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2조 원이 지금 XRP의 신분증 법안을 막는 마지막 쟁점 윤리조항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거고 그 사이에 기관 자금들은 8주일 연속 합쳐서 2조 원을 XRP에 조용히 넣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 클래리티 법안이 8월달 휴가 전에 도장이 찍힐지 아니면 2조 원이 끝내 발목을 잡을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정답에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만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매수하면 당연히 상승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건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예상과 다르게 움직임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자금들에서 한 방에 투자해버리면 하락이 왔을 때 대응 방법 자체가 사라질 거고 반대로 비중을 나누고 또 여유를 남겨두면 하락이 오더라도 평균 단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다시 반등 나왔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대응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결국에 좋은 매매는 맞추는 매매가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매매라는 거. 이 정보방에서도 항상 비중 조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장 방향성을 모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놓은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고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락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으셔야지 시장이 하락해도 대응 자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가 하나 발표됐죠. 일론 머스크가 폰을 만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럼 이제 아이폰 경쟁자가 나오나 보다. 근데 이번 뉴스에서는요. 이 정말로 봐야 될 장면은 폰이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보도를 한마디로 부인을 했거든요. 완전히 거짓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죠.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로 그날에 일론 머스크 회사의 값어치가 하루 만에 200조 원이 넘게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도 흔들렸는지 이번 이상한 소동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은 요즘에 마음고생이 심한 우리 도지코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도지코인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도지코인은 100원대 초반 라인이고 최고점과 비교하면 거의 90%가 빠진 자리입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만 30% 가까이 내려갔고요.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계좌 열어보기가 겁나는 자리죠. 근데 이번 하락에는 유독 뼈아픈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엑스머니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SNS인 X 안에 돈을 보내고 또 돈을 모으고 카드로 쓰는 기능들이 정식적으로 열렸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카카오톡 안에 은행이 들어온 셈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도지 홀더들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결제 서비스라면 당연히 도지코인이 들어가겠지 이러면서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인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달러만 됩니다. 기대가 무너지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요. 도지코인은 그렇게 10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력을 잘 보시면 묘한 게 하나 보이죠. 엑스머니가 코인 없이 문을 열고 나서 딱 5일 뒤 미국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론 머스크의 폰 보도가 나옵니다. 이 5일의 간격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텐데 보도 내용은 이래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에게 손바닥만한 기기 신제품을 보여줬더라는 거고 아이폰보다 얇고요. 인공지능 그룹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요. 퀄컴이라는 회사의 칩을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보도가 더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부터 폰을 끔찍하게 싫어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앞에서 폰 만들 생각만 해도 죽고 싶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 로이터라는 통신사가 폰 개발서를 보도하면서 우리는 폰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고요. 그렇게 싫다던 사람들 주변에서 왜 자꾸 폰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을까요? 그 정답을 찾으려면 보도 속의 단어 하나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체 운영체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운영체제는 기계를 움직이는 기본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세상의 스마트폰은 딱 두 집안이 나눠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iOS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집안이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플을 사고 파는 가게, 그러니까 앱스토어까지도 함께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게에서 장사하려면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많게는 매출의 30%인데요. 10,000원을 벌면 3,000원을 가게 주인이 가져가는 구조죠. 일론 머스크의 X도 그룹도 지금은 전부 이 가게 안에 새들어 사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코인 이야기로 이어지느냐?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위챗이라는 어플이 있죠. 메신저 하나로 송금도 하고 밥도 시키고 기차표까지도 끊는 만능 어플입니다.
근데 2017년 애플이 위챗의 후원하기 기능을 막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에도 30%를 떼겠다고 나선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위챗 없이는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달 만에 애플이 규정을 고치고 물러섰습니다. 말 그대로 세입자가 건물주를 이긴 아주 드문 사건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몇 년째 입에 달고 사는 목표가 바로 이 위챗 같은 만능 어플입니다. 근데 미국의 머스크에게는 위챗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남의 가게 안에 있는 한 결제라는 심장을 남의 규칙 아래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나면은 엑스머니에서 코인이 빠진 이유도 다르게 읽힙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해요. 미국은 주마다 송금 면허를 따로 받아야 되고요. 비자 카드랑 손잡은 서비스라서 규정이 아주 깐깐합니다. 그리고 값이 널뛰는 코인부터 나오면은 허가 자체가 꼬일 수 있겠죠. 애플과 구글의 가게 안에서는 코인으로 하는 잔돈 결제가 애초에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 100원짜리 결제에서 30원을 통행세로 떼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코인 결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 가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고,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기 운영체제를 얻는 자기 기기입니다. 이제 올해 달력을 처음부터 다시 펴볼게요. 2월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회사 xAI를 품었고요. 합쳐진 몸값이 1,700조 원이었죠. 이걸로 두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데뷔를 하면서 회사 가치만 2,400조 원,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었죠.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700조 원쯤 되는데요. 그 3배가 넘는 몸값입니다. 이날 회사에 들어온 현금만 약 100조 원이었어요. 실탄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이 채워진 거고, 엑스머니가 문을 열면서 돈이 흐를 길들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체 운영체제 기기 보도까지도 나오면서 넉 달을 한 줄로 이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두뇌를 샀고요. 실탄을 채웠고요. 돈길을 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릇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온 거예요. 참고로 일론 머스크한테는 스타링크, 그러니까 하늘에 띄운 인터넷 위성망까지도 있죠. 그래서 이 그림들이 완성되면은 애플이든 구글이든 통신사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거대한 성이 하나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옛날 발언들을 하나 겹치면 이야기가 한 번 더 뒤집히는데요. 2023년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못 박은 말이 하나 있었죠. 내 회사들은 절대로 자체 코인을 만들지 않겠다라고요. 이 말인즉슨 뒤집어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저 성 안에 코인이 들어온다면은 새로 만든 코인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럼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서 실제로 물건값을 받아본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2022년부터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이 티셔츠 같은 굿즈를 살 때 쓸 수 있었던 코인, 도지코인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지난 3월달 이때 나온 보도에서는 엑스머니가 처음에는 달러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X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어디까지나 보도 단계의 이야기인데요. 다만 여기서 시장은 이미 한번 반응을 했었죠. 3월 10일 일론 머스크가 엑스머니 출시를 예고하면서 도지코인이 하루에 8% 넘게 뛰었었고요. 140원가까지도 올라갔던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번 하락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도지코인은 엑스머니에서 버려진 게 아니라 아직까지 차례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 폰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엑스머니는 이미 세상에 나온 상황이고 올해 안에 미국 전체로 넓히는 게 목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만능 어플이라는 목표를 몇 년째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만능 어플의 완성에는 결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체 코인은 본인 입으로 지어놨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어보면은 엑스머니가 자리를 잡은 다음 그때부터 코인 지원 단계가 열릴 때 후보 명단 맨 앞줄에 도지코인이 앉아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겠는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폰소동은 기기 뉴스가 아니라 30% 통행세를 벗어나서 결제까지 직접 지려는 큰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살짝 새어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체 코인은 배제가 됐고요. 일론 머스크 생태계에서 실제 결제 이력이 있는 코인은 도지코인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엑스머니가 정말로 코인 문을 여는 날이 온다면 그날 첫 번째로 이름이 불리는 코인은 과연 도지코인일까요? 아니면 달러에 묶인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 두 갈래 길을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해가지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매수를 안 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급한 마음은 추격 매수를 만들고 무리한 비중들은 결국에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여유들이 오히려 좋은 매매를 만드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중 조절과 그리고 원칙 매매들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결국에 좋은 투자자는 모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기회만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